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30살이 되는 파혼 경험 있는 여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 파혼하지 않았다면 저도 귀여운 여성이라고 저를 소개했을 텐데요.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저의 파혼 얘기를 언젠가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혼도 그렇겠지만 파혼도 주변에서 말이 많거든요. 저는 굳이 말하자면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집에서 태어난 막내예요. 부모님은 모두 작은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요. 맞벌이다 보니 경제적인 부분은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집에 2살 위 언니와 둘이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아빠와 엄마가 종종 야근을 하시는 편이었는데 그러면 언니가 차려주는 달걀 프라이와 김 정도가 있는 저녁을 먹는 날도 많았었죠. 대학을 다닐 때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언니는 그럭저럭 공부를 잘해서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명문대에 들어갔고 저는 다행히 턱걸이로 서울에 있는 서년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어쩌면 다른 출발점 때문에 언니는 대기업에, 저는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됐죠. 그래도 저는 큰 불만은 없었어요. 집안 분위기라는 게 익숙해지면 그 안에서도 화목하고 웃는 날도 많잖아요. 게다가 저는 다니고 있는 직장 생활도 체질에 잘 맞아서 회사 생활도 금방 적응했는데요. 그러면서 회사 선배이자 사수인 가영 언니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생긴 것도 마네킹처럼 예쁜 언니는 따르는 남자들도 많았는데 이혼 경험이 있어 그런지 언니는 영 남자들에겐 관심이 없었고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가영 언니의 영향을 받아서 재테크라는 걸 하게 됐는데요. 물론 그게 어찌 보면 위험 요소가 많아 크게 욕심내면서 하진 않았는데 언니한테 들은 정보들로 조금씩 하다 보니 그건 그것대로 든든한 구석이 있었죠. 그렇게 직장 생활한 지 4년이 지나 우연히 저와 그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친언니가 술을 먹어서 대리를 불러야 했는데 그날따라 대리기사가 코를 잡지 않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대리기사를 해주게 된 거였죠. 인사해. 여긴 내 동생 최소영. 언니 가방에 차키 있고 가는 길에 이 친구도 좀 떨궈주자. 뭐?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 야, 가는 길이 비슷해. 지금 택시 타면 할증 붙잖아. 그러지 말고 언니 말 듣자 동생아. 너 어차피 나한테 대리비 받을 거잖아. 그야 당연하지. 나도 내일 회사 가야 하는데 이렇게 불러놓고 거저 이용할 생각이었어? 아니지. 그래서 어차피 돈 주는 김에 그러자고. 대리기사 불러도 그 정도는 해주거든. 알았어. 술을 먹을 거면 차를 가져가지 말든가. 저는 불만이 꽤 많았어요. 학교 다닐 때야 언니가 알바비 준다고 하면 하던 일도 내팽개칠 만큼 반가웠지만 저도 돈을 버니 이젠 그 알바비가 크게 아쉽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세상에 단 한 명뿐인 언니이고 세상은 나날이 흉흉해지고 있으니 사실은 순수한 마음으로 언니의 부름에 달려갔던 거예요. 저렇게 호까지 달고 올 줄 모르고요. 그리고 그날 일산이었던 저희 집을 가면서 그 남자가 산다는 동네에 갔는데요. 골목골목 어찌나 차가 많던지 아직 운전이 익숙치 않았던 저는 진땀을 흘려야 했죠. 여기서 내려줘요. 더 들어가면 차 돌릴 데가 없어서요. 괜히 나까지 신세를 져서 미안해서 어쩌죠? 나는 괜찮다고 했는데 다영이가 하도 타고 가라고 해서.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언니랑은 많이 친해요? 아, 대학 다닐 때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사실 내 친구는 아니고 친구의 친구였죠. 근데 같은 회사에서 만나니까 구면은 구면이라고 금방 친해지게 되네요. 아, 그렇구나. 오늘은 정말 고마웠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차비 겸 제가 커피 한 잔 살게요. 그렇게 그놈을 처음 봤을 때는
저와 파혼하게 될 인연인 줄도 모르고 인상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술에 깬 언니한테 듣기로 사람이 책임감도 있고 리더십도 있는데 무엇보다 센스가 있어서 같이 일하면 힘들지가 않다고 웬일인지 칭찬을 하더군요. 그래서 처음엔 언니가 그 남자를 좋아하나 착각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 자매에게는 약간의 결혼 울렁증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무렵 언니가 예고도 없이 부모님에게 비혼 선언을 했어요. 뭐? 비혼?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다고? 요즘 세상에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네가 뭐가 아쉬워서 결혼을 안 해? 아빠, 아쉽고 안 아쉽고를 떠나서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싶어. 누구 아내, 누구 엄마, 누구네 며느리 그런 게 싫다고. 아빠도 모르진 않잖아. 엄마가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고생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뭐? 그야 그건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거지. 아무튼 난 그렇게 살기로 이미 마음 먹었어. 그러니까 선보라는 말하지 마. 가만 보면 엄마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아빠가 자꾸 그러더라.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 아빠가 은근 언니한테 결혼에 대한 압력을 넣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거기에 한술 더 떠 자신의 최측근을 이용해 선도 보라고 했던 모양인데 평소 호불호가 명확한 언니는 이참에 쐐기를 박아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래, 우리 다영이는 능력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리고 당신도 옛날 사람 타령 그만 좀 해. 어머님 아버님 아직 칠순도 안 되셨는데 무슨 옛날 사람. 누가 들으면 8, 90은 되신 줄 아시겠다. 당신이 그러니까 얘가 더 그러는 거잖아. 나도 물론 우리 부모님이 다 맞다고는 생각 안 해. 근데 시대가 변했잖아. 벌써 당신이랑 내가 이렇게 다른데. 그런 이유로 우리보다 더 젊은 애들 결혼도 안 시켜? 지가 싫다잖아. 아무리 좋은 남자랑 시댁에 있어도 지가 좋아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말대로 지금은 무슨 조선시대도 아닌데. 아무튼 아빠는 반대야. 그리고 다영은 네가 그러면 소영이 쟤는 어쩔 거야. 괜히 너 따라서 시집 안 간다고 하면 어쩔 건데. 그야 그건 소영이가 결정할 부분이지. 최소영, 너 언니가 시집 안 가면 너도 안 갈 거야? 글쎄, 난 아직 거기까진 생각 안 했는데. 근데 가부장적인 집엔 시집가고 싶지는 않아.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많이 안 좋아졌어요. 언니의 비혼 선언 이후 엄마와 아빠가 말다툼을 이어서 하신 게 영향이 컸었죠. 하지만 그것도 그때였을 뿐 시간이 지나니 다시 예전의 저희 가족 분위기로 돌아왔고 그때 제가 언니에게 살짝 물었어요. 언니, 근데 전에 내가 데려다준 남자 있잖아. 언니랑 대학 때부터 알던 사람이라는. 권민재? 걔가 왜? 언니가 혹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거든. 근데 비혼이면 연애도 안 하는 거야? 야, 걔는 그냥 친구야. 내 친구랑 사귀었던 남자를 내가 왜 만나냐? 그냥 같은 직장 다니고 부서도 같으니까 친하게 지내는 거지. 그리고 내가 결혼 안 한다고 했지. 연애도 안 한다고 했냐? 아, 그러셔. 근데 그게 언니 뜻대로 될까? 결혼도 안 해줄 여자를 누가 만날까? 심히 걱정된다. 그래는 너는 누가 있긴 하고? 가만히 있어봐. 사실은 네가 걔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걔도 며칠 전에 너한테 신세 졌다고 자리 한번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뭐지? 니네 수상하다? 수상하긴 아니면 말지. 그리고 그 남자 입장에선 나한테 신세 진 거 맞잖아. 그때 커피 산다고 했는데. 커피 얻어 마시라고 강남까지 오게? 우리 회사도 강남은 아니지만 서울이거든. 그때는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굳이 그걸 핑계로 그 남자를 만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이유는 모르겠지만 생각이 나긴 했었죠. 그러다가 그때는 제 생일이라 언니가 밥을 사준다고 회사 근처로 오라고 했는데 도착한 장소에는 그 사람이 거기 있더군요. 신세도 갚을 겸
제 생일이라고 하니 자기가 밥을 사고 싶다고 했대요. 처음엔 오바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인상이 꽤나 깊었다고 했어요. 언니는 옆에서 꼴값을 떨라며 핀잔을 주긴 했지만 그때 저와 그 사람은 서로 마음이 통했어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져서인지 아니면 한 해가 지고 있는 연말 분위기 때문인지 무튼 오빠 하다 연인이 되었어요. 처음엔 언니 친구랑 사귀었다는 사실에 좀 망설여지긴 했는데 언니랑 사귄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인가 싶었죠. 그렇게 4년을 만났어요. 만나는 동안 다른 연인처럼 싸우고 헤어지고 화해도 하고 그러면서 16번의 계절을 보냈는데 연애할 동안 그 사람은 꽤 다정한 남자였어요. 항상 저를 걱정하고 챙겨줬고 제가 지치고 힘든 날에는 저를 위해 이벤트도 하는 그런 남자였거든요. 그러다 그 사람이 먼저 연애는 그만하자고 자기에게 시집오라며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저 하나는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질 수 있다며 자기한테 오라고 하는데 지금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싫은 그 말이 그때 당시엔 꽤 감동적이었어요. 결혼했다고 남편에게 의지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막상 듣는 그 말이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자기 집에서는 장남인데 집에서 저를 엄청 보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당시 남자친구였던 그 남자가 30이 넘었으니 어쩌면 집에선 결혼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때였어요. 언제나 저희 멘토였던 가영 언니는 결혼 전에 따져볼 건 다 따져야 자기처럼 이혼하지 않는다면서 저에게 남자친구 집에 가서 집안 분위기를 살펴보라고 조언하더군요. 이런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내 말 꼭 기억해. 그 남자 집에 갔는데 그 남자 엄마가 수영이 네 남자친구한테 우리 아들, 내 새끼 그런 표현을 쓰면 그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돼. 다 큰 아들한테 그러는 엄마가 있어? 있어. 솔직히 가부장적인 건 괜찮거든. 근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들 싸고 돌면 집안 분위기랑 상관없이 골치 아파. 저는 솔직히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딸만 있는 저희 집에서도 우리 딸, 우리 막내 이런 표현은 쓰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그때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는데요. 막상 그 집을 가니 처음 보는 남자친구 어머니 입에서 우리 아들, 우리 민재 라는 말이 나와 깜짝 놀랐어요. 게다가 저한테 일부러 들으라고 남자친구 자랑을 하시는데 좀 당황했네요. 하지만 곧 저희 집과 다른 분위기인 남자친구 집을 이해했어요. 저희 집이 그렇다고 다른 집이 이상한 건 아니니 그 정도는 일단 지켜보자 싶었죠. 세상엔 자기 자식을 대놓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저는 저에게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살면서 결혼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때 당시는 그 남자밖에 없었거든요. 게다가 언니는 이미 비혼주의를 선언했으니 저는 이왕이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대로 시집가기 전에 파악할 수 있는 건 파악하자 싶어 남자친구 집을 세심하게 살폈는데요. 좋게 말하면 예비시댁은 식구들끼리 대화도 많이 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가족들끼리 쓸데없는 농담까지 주고받는데 솔직히 좋아 보였어요. 저희 집은 딸이 둘이나 있어도 꼭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저희 집과 다르게 아들만 둘인 남자친구 집은 참 보기 좋고 따뜻해 보였어요. 다만 예비 시아버지 될 분은 좀 다르긴 했죠. 이봐, 밥! 가만 보니 예비 시아버님은 식구들한테 문장으로 얘기하는 법이 없었어요. 특히 당신의 아내에겐 더욱 그랬는데 물, 밥, 국 딱 이렇게 요구사항만 말하더군요. 가부장적인 저희 할아버지도 그 정도는 아닌데 솔직히 그 모습에 고민이 좀 되긴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남자의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딸이 없어서 며느리가 생긴다면 꼭 딸 같은 며느리였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친엄마한테도 애교가 없는 저인데 과연 그게 될까 싶었죠. 난 시꺼먼 사내놈들이랑만 살아서 그런지 로망이 좀 많아. 쇼핑도 같이 다니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렌다. 네? 아, 네. 수영이라고 했지? 수영이는 막내니까 집에서는 애교가 많나? 지금이야 어색하고 불편하니까 그런 거겠지만 편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시부모도 알고 보면 똑같아. 어렵게 거리 두고 그러니까 싫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보자. 물론 알고 있었어요. 그 남자의 어머니는 좋은 뜻으로 하신 말씀이셨겠죠. 게다가 평생 무뚝뚝한 남편과 사셨으니 살가운 며느리 보고 싶어 하시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거기까지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첫 인사를 드리러 가는 자리임에도 딱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있었어요. 사실 그게 꼭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결혼 전부터 이미 그 집 며느리처럼 행동하기는 싫었거든요. 무슨 대접을 바란 건 아니지만 제가 먼저 뭐 도와드릴 건 없는지 일을 하고 싶어 안달인 그런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접해 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남자친구인 그 사람을 따라서 거실로 나왔는데 그 사람의 어머니는 제가 설거지라도 하길 바랬던 모양이었나 봐요. 우리 수영이는 다 좋은데 눈치가 좀 없네. 네?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아니 뭐 실수라고 말할 것까지는 아닌데. 아니다. 나는 설거지나 해야겠다. 손님 온다고 이것저것 해서 설거지가 좀 많은데 어쩔 수 없이 혼자 해야지. 엄마, 그럼 설거지는 내가 할게. 결국엔 누가 대신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으이그, 그게 너는 아닐 텐데. 있잖아, 수영아,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난 옛날 고리타분한 사람은 아니지만 부엌일은 우리 아들 안 시켰으면 좋겠어. 다른 집안일도 많지만 부엌은 여자 공간이잖아. 그 정도는 우리 예비 며느리가 해줄 수 있지? 이놈이 지금은 지 여자친구 있다고 설거지 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한 적도 없어. 오늘은 내가 할 테지만 우리 다음엔 여자들끼리 수다도 떨면서 같이 하자. 분명 그 남자의 어머니는 분위기를 봐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듯 보였지만 저는 유쾌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눈치도 없이 예비 시아버님이 건넨 말에 저는 그만 정색하고 말았는데요. 나도 사내놈들이 요즘 집안일한다고 설치는 거 딱 싫다. 세상이 변했어도 집안의 가장은 남자야. 난 내 집에서 그런 꼴 절대 못 본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쯤 되면 아들 장가 안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다고요. 다만 초면이라 그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못했는데 차라리 그때 그 남자랑 그때 헤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남자친구인 그 사람이 저보다 더 민망한 듯 어쩔 줄 몰라 했고 나중에 저한테 사과까지 하는데 매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4년 동안 만나면서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 사람을 제가 사랑했으니까요. 그 뒤 저는 언니에게만 살짝쿵 예비시댁에 다녀온 이야기를 했고 언니는 그런 분위기 시댁이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냐고 말했는데 또 제 친구들은 그렇게도 말하더군요. 원래 시자 붙은 사람들은 다 그래. 결혼하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네 남자친구는 안 그렇다며. 게다가 대기업도 다니는데 둘만 사는데 알게 뭐야. 시댁에 갈 때만 눈치껏 조심하면 되지. 딸 같은 며느리? 없어. 그냥 할 때만 제대로 하면 반은 먹고 가더라. 그냥 고민하지 말고 예비 신랑한테 마음 떠난 거 아니면 그냥 해. 너 나중에 나이 먹고 후회한다. 결국 저는 친구 말에 동의했어요. 우리 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한 저의 잘못이었죠. 아무리 시부모님이 남자 여자 역학 어쩌고 했어도 저희끼리는 저희만의 규칙을 세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까지 가는 일은 참 험난했네요. 전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무조건 반반씩 하고 싶었어요.
결혼 준비도 반반하고 집도 반반해서 장만하고 생활비도 가사일도 나중에 아이가 생겨도 정확히 반반씩 하고 싶었죠. 그 남자는 결혼 준비야 반반씩 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 이후 생활비까지 딱 반씩 나눈다는 게 좀 정없게 들린다고 했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을 해야 나중에 싸울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렇지만 양가 어른들에게도 저희가 반반씩 결혼하기로 했다는 걸 알리자고 남자친구에게 말했는데요. 그래야 양가 어른들이 서로 바라는 것도 없고 서운해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저희 결혼이 깨진 이유가 이 반반 결혼 때문이었고 알 수 없는 기싸움들 때문에 저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게 됐어요. 원래 결혼 전에는 다 그런 거라고 그러니 결혼 준비하면서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겠냐며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듯 기혼자 여자 상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결혼이라는 게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지만 기력도 많이 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대수롭지 않은 거라고 하니 저는 일단 넘겼어요. 지금도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장본인인 남자친구와 아무 문제 없으니 괜찮다고 넘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날짜가 잡혔는데 결혼식까지는 5개월 정도 여유가 있었지만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저를 결혼도 하기 전부터 며느리라고 생각했다는 게 저를 좀 힘들게 했어요. 물론 어차피 가족이 될 건데 식을 올리기 전이라고 남남처럼 지내고 싶었다는 건 아니었지만 툭하면 저에게 따로 연락하시고 또 불러내시는데 솔직히 좀 버겁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남자친구 집에 제사 때문이었죠. 소영아, 있잖아. 다음 주가 우리 할아버지 제사거든? 근데 이번 제사부터는 우리 엄마가 네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네. 뭐?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벌써부터 제사를 도우라고? 아니, 도우라는 게 아니고 결혼식 전에 소영이 너 친척들에게 인사시키고 싶으신가 봐.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이미 전화로 소영이 네 자랑을 엄청 한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이번 제사 때는 네가 꼭 왔으면 좋겠대. 난 우리 집 제사도 잘 안 가는데 좀 갑작스럽다. 내가 장남이잖아. 솔직히 결혼하면 결혼 전이랑 똑같이 살 수는 없지. 자기 집 제사 참석 안 했다고 며느리가 시댁 제사를 나 몰라라 할 수 있어? 그야 그렇지만 벌써부터 그런다니까 좀 그렇다. 내가 부탁 좀 할게. 대신 결혼하고 한동안은 집안일 내가 다 할게. 됐어. 내가 뭐든 반반씩 하자고 했잖아. 그럼 내가 다음 주에 제사 갈 테니까 자기는 우리 집에 갈 때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 당연하지. 고마워 소영아. 역시 우리 자기가 최고야. 저는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식도 올리기 전에 알지도 못하는 할아버지 제사에 참석했어요. 분명 그 남자가 친척들에게 인사하는 것 때문에 불렀다고 했으니 아침부터 미용실도 가고 옷도 단정한 정장으로 장만해서 입고 갔죠. 그런데요. 어머, 너 옷걸이 왜 그러니? 네가 손님이야? 일할 애가 뭘 이렇게 차려입고 왔어? 네? 제가 일을 해요? 전 민재 씨한테 친척들한테 인사하러 오라고 들었는데. 그게 그거지. 아무튼 그 옷으로는 불편해서 안 된다. 내가 옷 꺼내줄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라. 황당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어머니가 들고 나온 옷을 보고 더 황당했는데요. 생전 처음 보는 꽃무늬가 가득한 일명 일바지, 몸빼바지를 들고 나오시더군요. 그 치랑거리는 머리도 바짝 묶어라. 그리고 얼른 옷 갈아입고 부엌으로 와. 너 기다리다 한참 늦었어. 결국 말이 좋아 인사하는 자리지 제 예상대로 제사 음식을 돕는 자리였어요. 당연히 저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지만 손님들이 왕왕 오는 자리에서 제 성질대로 박차고 나갈 수 없어 화를 꾹꾹 참고 제사 음식을 도왔어요. 저희 할머니가 제사면 늘 저희 엄마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제사는 정성으로 차리는 거라고요. 하지만 제가 차린 제사상에는 그런 건 없었어요. 온통 속았다는 생각에
당장이라도 그 남자에게 따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일부러 다 알면서 속인 건지 어머니의 농간이 노란한 건지 저는 알아야 했어요. 결국 그날은 몸빼 바지를 입고 생전하지도 않은 음식을 하며 그 남자의 친척들 앞에서 정신없이 호구 조사를 당한 뒤 생전 알지도 못한 그 남자의 할아버지에게 절까지 하고 나서야 저는 집에 갈 수 있었는데 가는 길부터 저희 집 앞에서까지 그 남자와 싸워야 했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그런 건 줄 알았지. 그리고 소영이 너도 그래. 예비 며느리인데 와서 일도 좀 할 수 있는 거지. 인사하러 온다고 정말 인사만 하는 건 줄 알았어? 뭐야? 이렇게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거지? 아, 몰라. 이럴 거면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 소영아, 알았어. 미안해. 내가 1000번 만번 미안해. 어떻게 하면 네 화가 좀 풀리겠니? 그럼 우리 결혼식 할 때까지 나 자기 집에 부르지 마. 어머님한테도 결혼식 올리기 전까지는 며느리 아니라고 자기가 좋게 말씀드려주고 벌써부터 이러면 결혼하면 얼마나 더 시키실지 나 솔직히 겁난다. 소영아, 화난 건 알겠는데 말은 좀 가려서 하자. 누가 들으면 우리 엄마가 너 식도 올리기 전부터 부려먹는 줄 알겠다. 우리 엄마는 자기 방식대로 소영이 너랑 친해지고 싶으신 거야. 그건 내가 아들이니까 잘 알아. 그래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아니야, 알겠어. 우리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까지는 소영이 너 우리 집에 부르는 일 없도록 할게. 저희의 싸움은 제가 그 남자에게 약속을 바꿔서야 끝이 났어요. 그리고 정확히 2달 뒤 명절이 있었고 어찌 보면 결혼 전 마지막으로 보내는 여유로운 명절 연휴라 할머니 댁에 다녀오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무슨 일인지 저희 아빠가 친가가 아닌 리조트를 미리 예약해놨다며 명절 연휴 느긋하게 쉬고 오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제가 시집가기 전에 보내는 명절이라 아빠가 미리부터 할머니 댁에 내려가 허락을 받고 왔다면서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주 노발대발하신 모양이었는데 아들이라고는 저희 아빠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당신들이 물러나신 것 같았어요. 덕분에 저희 엄마는 제 덕에 논았다며 여행 가기 전부터 신이 나 있었고 저도 가족이랑 모처럼 가는 여행이라 살짝 들뜨기도 했는데 그래도 명색이 예비 신랑이기에 그 남자에게 여행 가는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뭐? 그럼 설 연휴 동안 계속 그 리조트에 있는 거야? 아빠가 모처럼 우리 그냥 다 쉬자고 그렇게 예약을 미리부터 하셨대.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않아? 그럼 자기는 설 연휴 동안 우리 집에 한 번도 안 온다는 거잖아. 어머, 자기야. 나 아직 자기 집 며느리 아니야. 우리 약속 벌써 잊었어? 아니, 이번엔 그냥 진짜 인사만 하러 오라는 거지. 아무리 결혼 전이라도 결혼 날짜 잡았고 가족 될 사이인데 그 정도는 예의라고 생각하지 않아? 난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고 나도 니네 집에 인사 갈 생각이었는데 이건 좀 서운하다. 권민재 씨, 이거야말로 아니지. 그렇게 말했는데 내 의사 무시하는 거야? 솔직히 좀 실망이다. 벌써부터 우리 가족이랑 거리 두려고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어쩌려고 그래? 결혼하고 나서도 그럴 거야? 내가 뭐 많은 거 바래? 됐다. 이럴 거면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 그 남자는 그날은 정말로 화가 난 듯 그렇게 말하고 제 앞에서 등을 돌렸어요. 순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황당하기만 했는데 뭐 때문인지 자꾸만 찝찝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한 것 같은 그런 더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가족 여행이 예정되어 있었고 결혼 준비 중 서로가 약속한 건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컸기에 저는 일단 그 남자의 마음이 진심인지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솔직히 지금은 그때 나도 좋다고 다시 생각해 볼 것도 없으니까 파혼하자고 했으면 훗날 이상한 꼴은 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어느 누가 미래를 예측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좀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조금은 찝찝한 설 연휴 가족여행을 다녀왔죠. 물론
가족들에게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엄마나 아빠가 결혼 이야기를 하면 좀 찔리긴 했는데 괜히 이야기해서 모처럼 좋은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죠. 게다가 여행 중 부모님은 저희 자매에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며 이사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가족이 사는 아파트가 꽤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새 식구가 생기는 마당이고 노후 준비차 마당이 있는 아담한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어디 시골 같은 조용한 곳에 가서 살고 싶은데 우리가 아직은 은퇴할 나이도 아니고 소영이 시집 가는데 우리가 멀리 가면 친정 오고 싶을 때 먼 길 와야 하니 그냥 경기도 외곽 쪽에 조용한 곳으로 골랐다. 그럼 벌써 이사 갈 곳을 정한 거야? 장녀인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리고 나 회사 어떻게 다니라고? 지금도 조용하기만 하구만. 넌 시집도 안 간다며? 독립해. 아니, 시집은 안 간다면서 왜 독립한다는 말은 없어? 그야, 소영이 시집 가는데 나까지 없으면 허전할까봐 그러지. 고양이 쥐 생각해라. 아빠가 이 말 하려고 여행 오자고 한 거야. 니들한테는 보태라는 말은 하지 않을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다행히 너는 독립할 생각하고 소영이 너는 결혼 준비 잘해. 반반씩 결혼한다며? 그럼 가진 거 아껴야지. 아빠는 참 그런 생각 있으면 진작 우리한테 말을 하지. 집 보러 두 사람만 다녀온 거야? 그래, 엄마는 신혼시절 생각도 나고 좋던걸. 마당이 작긴 해도 햇볕도 잘 들고 좋아. 니들도 언제 시간 내서 같이 가자. 권서방도 같이 가. 저가 이사하는데 와서 힘 좀 보태야지. 엄마, 장가도 안 왔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소영아, 민재한테 올 필요 없다고 해. 아니야, 아예 말을 하지 마. 그리고 소영이는 결혼자금 때문에 어려울 거고 비혼주인 장녀가 동생 몫까지 1억 보탤게. 소영이 너 나한테 5천만 원 빚졌다? 뭐? 싫어. 무슨 빚을 내 동의도 없이 전가해. 그래, 아무리 네가 시집갈 생각이 없다고 해도 너무 큰 돈이야. 그냥 TV만 큰 걸로 하나 사줘. 싫어. 나도 가족 구성원으로 그 집에 지분이 필요해. 그래야 나중에 나도 그 집의 권리를 주장하지. 1억 내놓고 집 꿀꺽할 셈이네. 누구 딸인지 참 똑똑해. 그래, 아빠는 찬성. 그렇게 이사 발표를 한 부모님과 언니는 들떴는지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요. 그에 반해 제 마음은 좀 무거웠어요. 그래서 저도 5천만 원을 보태겠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언니를 포함한 부모님은 결혼 준비하는데 뭐하러 그런 큰 돈을 내놓느냐며 말씀하셨고, 저는 결혼하면 그런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거니까 언니처럼 그 집에 지분이라도 갖게 꼭 그렇게 하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 정도 돈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요. 그렇게 설 연휴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연휴 내내 문자 한 번 없는 그 사람이 신경 쓰였는데요. 평소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저지만 이번엔 내가 좀 심했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4년을 만나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화를 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다녀오자마자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는지 그 사람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는 전화 대신 문자를 보냈어요. 구구절절하게 보내는 것도 좀 별로인 것 같아서 여행 갔다 잘 돌아왔고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다고요. 그러자 이틀이 지나서 그 남자에게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날은 그래도 그 남자 기분이라도 맞춰주자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제 예상대로 아직 화가 덜 풀렸다더라고요. 아직도 화났어? 서운했다면 미안해. 근데 이번은 자기가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여행 가니까 아빠가 사실은 할 말이 있어서 자리를 만든 거더라고. 그게 뭔데? 그게 지금 우리 가족 살고 있는 아파트가 평수는 좀 커도 엘리베이터도 없는 옛날 아파트잖아. 자기도 곧 가족이 되는데 낡은 아파트는 좀 그렇다고 마당이 딸린 주택으로 이사를 가시겠대. 뭐? 그런 집은 많이 비싸지 않나?
자기 사는 아파트 재건축 뭐 그런 거 해? 아니, 나도 정확히 얼만지 몰라. 근데 언니가 1억을 보탠다고 하네. 그래서 내가 5천 보탠다고 했어. 이건 자기랑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뭐? 너 제정신이야? 나는 그래도 네가 반반 결혼 어쩌고 하길래 경제 개념이 좀 되어 있는 애인 줄 알았어. 5천? 5천 원도 아니고 5천만 원? 다영이야, 시집갈 생각 없고 그 집에 같이 살 거니까 그럴 수 있지만 넌 아니잖아. 왜 그렇게 화를 내? 결혼 전이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그 5천만 원 우리 집에 보태준다고 해서 우리 결혼에 지장 있는 건 아니야. 그 정도면 그런 말 안 했지. 정말 답답하다. 우리 결혼식까지 기간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집도 구해야 하고 혼수도 장만해야 하고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나는 하루에도 12번씩 계산기 두드리는데 넌 왜 그렇게 생각이 없냐? 너 원래 그렇게 대책이 없는 애냐? 니네 집에 보탤 돈 있으면 결혼 자금에 보태야지. 어째 점점 선을 넘는다. 선은 네가 먼저 넘었어. 아무리 결혼 전이라도 네 계산 방법이면 우리 집에도 5천만 원 똑같이 드리는 게 맞아. 내 말이 틀려? 반반 결혼하자고 지각을 해놓고 치사하게 결혼 전에 지네 집에만 돈을 써? 자꾸 지네 하는데 좋은 말로 할 때 입 닫아라. 그리고 답답한 건 나야. 내가 반반 결혼하자고 한 건 똑같이 너랑 비용을 내겠다고 한 건데 그렇게 가진 돈이 많아?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이 적어서 자기가 돈을 더 내게 될까봐 지금 전전긍긍하는 거야? 그래, 나보다 어리고 회사도 작은데 네가 돈을 모아봤자 얼마나 모았겠냐? 다영이 정도면 내가 말을 안 해. 근데 넌 평소에도 씀씀이가 해프잖아. 내가 말은 안 했어도 얼마나 머리가 아픈 줄 알아? 그래놓고 자존심에 반반 어쩌고 하길래 난 부모님 찬스라도 쓰는 줄 알았지. 근데 뭐? 이사? 이 마당에 이사를 가신다고? 자기 부모님도 좀 이상하지 않아? 보통 자식 결혼이 먼저지 않나? 그리고 그 5천을 받으신다고? 정말 어이없다. 됐다. 그만하자. 아니, 나는 그동안 참았던 말 다 해야겠어. 그래, 네가 생각보다 돈을 좀 모았다고 치자. 그럼 그게 전부 네 돈이야? 우리 결혼하면 서로 가진 거 합칠 거 아니야? 그럼 지금 가진 돈도 다 너랑 나랑 공동금액인데 결국 넌 공동금액에서 5천만 원을 친정해 내 동의도 없이 주겠다는 거라고. 입장 바꿔서 내가 그런다고 생각해봐. 기분 안 나빠? 됐고 지금이라도 못 드린다고 말해. 싫어. 그리고 난 자기가 똑같이 그런다고 해도 기분 안 나빠. 결혼 비용에 지장 없고 나랑 합치기 전에 당신 형편껏 부모님 돕겠다는데 내가 왜 기분 나빠? 물론 결혼하고 나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 같이 벌어 같이 쓰는 거니까. 근데 결혼 전이면 상관없는 거 아니야? 넌 정말 이상한 애구나. 상관이 없다고? 그럼 나한테 미안하지 않아? 미안해? 나 참. 아니 도대체 자기야말로 모은 돈이 얼마길래 이러는 거야? 얼마나 모은 돈이 부족하면 내가 쓰는 돈을 아까워하냐고. 말 나온 김에 각자 가진 거 오픈하자. 그래 좋아. 나 솔직히 너랑 연애하면서도 틈틈이 모았어. 적금도 붓고 펀드도 하고. 자 봐. 1억 넘게 있잖아. 이 정도면 집에 도움 안 받고 너랑 반반해서 전세 정도는 얻을 수 있다고 계산 다 맞춰놨는데. 그러면서 너는 꼴에 눈만 높아서 집을 사자고 했잖아. 현실 감각도 없으면서. 나 참, 현실 감각? 실망은 내가 실망이다.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모았다는 게 고작 1억이야? 난 차이가 나도 이 정도 날 줄은 몰랐는데. 자, 내 통장 잔고 봐봐. 4억 8천 정도 있지? 여기서 우리 부모님 5천만 원 드려도 4억 3천이야. 근데 난 이게 끝이 아니다. 내 이름으로 대학가 원룸도 하나 있어. 시가로 따지면 한 2, 3억은 되는데 지금도 꼬박꼬박 월세 받고 있어서 팔 생각은 없어. 근데 자기는 꼴랑 1억 모았으니 반반 결혼을 어떻게 하지? 자기 돈에 맞추면 내가 못 살 것 같고 내 돈에 맞추면 자기가 능력이 안 될 텐데? 그럼 설마 내가 더 많이 보태야 하는 상황인 건가? 아니, 언제 돈을 이렇게 많이 모았어? 이거 진짜 다 네 거야? 그 사람은 제 핸드폰 속 통장 잔고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소름 끼치게 전혀 다른 얼굴로 저에게 언제 정색하며 화를 냈냐는 듯 표정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소름 끼쳐요. 저는 그동안
가영 언니 덕에 재테크를 꾸준히 해서 나름 돈을 잘 모으고 있었는데 이게 저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건 꿈에도 몰랐네요. 소영아, 아니 자기야, 꼭 이 통장을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좀 선을 넘은 것 같아. 결혼 준비한다고 예민해졌나 봐. 생각해보면 자기 말이 다 맞는데 미안해. 그리고 난 신혼이니까 전세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집값이 너무 빨리 오르잖아.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집을 사는 게 좋겠다. 자기랑 내 돈 합치면 5억이 넘잖아. 잘하면 대출 없이도 가능하겠는데? 그럼 거의 내 돈으로 집을 사는 건데 명의는 당연히 내 앞으로 하는 거지?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 1억이 뭐 적은 돈인가? 공평하게 공동명의로 해야지. 우리 자기 평등한 거 좋아하잖아. 그래, 평등한 거 좋아하지. 근데 1억 내놓고 공동명의 하자고 하면 그건 평등한 거야? 5억짜리 집이라고 쳐도 절반은 2억 5천만 원인데 2억은 들고 와야 공동명의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것도 내가 좋게 봐줘야 가능한 것 같은데? 우리 자기 너무 빡빡하다. 그럼 내가 살면서 아무런 의지가 없잖아. 그러지 말고 좋게 좋게 하자. 우리 엄마도 네가 이 정도나 갖고 있는 줄 알면 너 불러서 일 시킬 생각은 못 할 거야. 저는 너무 기가 찼어요.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는데 저 남자는 제가 가진 돈을 보고 태도를 바꿨으니 이를 어쩌면 좋나?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혼자 실실 웃더니 또 혼자 꿈에 부풀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아니면 우리 이참에 대출 좀 받더라도 서울에 아파트를 살까? 아직까지는 부동산만 하는 게 없는데 자기 원룸에 월세도 나오니까 대출금은 그걸로 해결해도 되잖아. 그럼 우리들 월급으로 여유롭게 살고. 와, 생각만 해도 너무 꿈만 같다. 그렇게 좋아? 꿈꾸는 것처럼? 너무 좋아. 근데 어쩌지? 그거 꿈 맞아. 내 입장에서는 이 결혼을 할 이유가 없어.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좁아 터진 심보 때문이야. 아니, 결혼도 하기 전부터 친정에 돈 쓰는 걸 아까워하는데 결혼하면 오죽할까? 그리고 자기 집도 그래. 결혼 전부터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 하시는데 내가 돈 좀 모았다고 날 안 부를 거라고? 난 솔직히 그거 다 알면서도 자기가 좋아서 참고 넘기려고 했어. 잘 보일 마음은 없어도 책 잡히지 않게 할 마음은 있었다고. 근데 이젠 다 싫어졌어. 내 돈 보고 태도 바꾸는 너란 새끼도 진짜 별로고 서울에 아파트를 사서 내 월세로 대출금을 갚아? 그래놓고 공동명의? 염치는 있니? 파혼해. 이게 현명한 것 같다. 다행히 날짜만 잡았지 우리 뭐 한 거 없잖아. 서로 손해본 거 없으니까 깨끗하게 정리하자. 뭐? 누구 맘대로 파혼을 해? 우리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없어도 상견례 했잖아. 우리 친척들한테 너 인사도 다 해놓고 이러는 법이 어딨어? 그리고 우리 만난 게 자그마치 4년이야. 집에 돈 보탠다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해서 그래? 미안해.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정말 생각이 짧았어. 난 어떻게든 너랑 결혼해서 잘 살아볼 생각에 그랬던 거지. 설마 그 돈이 정말 아까웠겠어? 글쎄, 과연 그럴까? 근데 내 마음은 이미 정했어. 미안해. 나 먼저 일어날게. 이사 준비 도와야 하거든. 우리 집에는 오늘 짐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드릴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얼른 말씀드려. 저는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실은 삐진 남자친구 마음 풀어주려고 나온 자리였는데 완전히 쫑을 내고 일어나니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어서자 그 사람은 창피하지도 않는지 저를 붙잡고 무릎까지 꿇더군요. 그리고 자기 진심을 알아달라며 애원하는데 어째 점점 그럴수록 너무 싫어지는 거 있죠. 내가 4년 넘게 만난 남자가 이런 남자였다는 게 너무 비참했어요. 그 뒤 저는 집에 돌아와 언니가 있는 자리에서 그 남자와 파혼하고 싶다는 말을 했고 저희 부모님은 많이 놀라셨는지 한동안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셨는데 제가 파혼하게 된 경위를 말하자 저희 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 동생 잘했다. 마음 같아서는 그 새끼 찾아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데 어차피 회사 가면 얼굴 봐야 하니까 그건 그때 하려고. 그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찌질하네. 대학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잘했어.
그리고 누구 맘대로 그 집에 다니면서 참아? 내가 너 그러라고 가르쳤어? 언니 봐봐. 딱 비혼 선언했잖아. 너도 그냥 이참에 언니처럼 비혼 선언해. 야, 최다영. 저녁이 씨는 너 하나로 족하다. 아니, 너는 그렇게 오랫동안 만나면서 그런 놈인 걸 몰랐어? 아빠, 속상한 건 알겠는데 지금 제일 속상한 건 나야. 그래, 여보, 그만해. 그런 집에 시집가서 소영이 저거 마음고생하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지. 잘했다. 이혼보다는 파혼이 나아. 그럼 우리 새 식구 이사하는 거 아니고 내 식구 그대로 이사하는 거네. 어쨌든 환영한다, 동생아. 언니는 독립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었어. 내 돈 1억이 들어가는데 독립은 무슨? 그렇게 저희 가족은 이사 준비에만 몰두했어요. 저는 저대로 회사에 파혼했다는 말을 해야 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가영 언니가 저희 언니처럼 잘했다고 저를 많이 챙겨주더군요. 얼마나 고마운지. 저희 회사에 여직원이 많아서 수군거리기 딱 좋았거든요. 분명 이런저런 소문이 돌았을 텐데 저는 당분간 귀를 딱 막고 살기로 했어요. 저 혼자 해명한다고 떠들어봤자 제 입만 아플 거라는 걸 전 모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남자에게 파혼하자고 말하고 보름 정도가 지나자 어떻게 아셨는지 그 남자의 어머니가 회사로 찾아왔고 저는 또 뜨거운 이슈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싫어서 회사와 제법 먼 카페로 그 남자의 어머니를 모시고 갔는데요. 누가 보면 저한테 받을 빚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얼굴이 잔뜩 달아올라 있었어요. 내가 얘기는 듣긴 했어. 파혼하자고 했다고? 이미 상견례도 끝나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는데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니? 잊었어? 우리 친척들한테 너 인사까지 했잖아. 어머니, 그래도 그렇지 저한테 연락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회사까지 찾아오시는 건 좀 곤란해요. 놀라게 해드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저 생각 많이 했어요. 솔직히 제가 어머님이 원하는 며느리감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 속은 좁아도 능력 있고 다정한 사람이니까 마음에 드는 며느리 곧 데리고 올 거예요. 뭐야? 내 아들이 속이 좁다고? 속이 좁은 건 너지. 너 돈 좀 모았다고 내 아들 버리는 거잖아. 내 아들이 1억이 아니라 10억을 모았으면 네가 과연 파혼하자고 했을까? 네, 저는 똑같이 했을 거예요. 돈과는 상관없다고 말했는데 도무지 믿지를 않으시니 저도 더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너 같으면 그 말을 믿겠니? 그러지 말고 내가 니들 결혼할 때 3천 정도는 보탤 테니 마음 좀 바꿔라. 결혼을 깨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혹시 나한테 서운한 게 있어서 그런 거라면 내가 앞으로 조심하마. 죄송해요. 솔직히 이대로 결혼하면 금방 이혼할 것 같아서 그래요. 친척들한테 말하기에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지 않나요? 뭐야? 너 지금 내 아들을 가지고 노냐? 이게 포자부자하니까? 아주 기고만장하네. 너 돈 좀 있다 이거지? 돈 믿고 지금 내 앞에서 까부는 거야? 그래, 좋다. 나도 너 같은 거 미련 없어. 솔직히 마음에도 안 들었다. 내 아들이 좋다고 해서 그냥 봐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잘 됐네. 여기 커피값은 돈 많은 네가 내라. 황당하게도 그 남자의 어머니는 그렇게 커피값도 내지 않고 당당하게 카페를 나갔어요. 저는 어쨌든 이젠 다 해결됐다 하는 생각에 싫지만 커피 2잔 값을 내고 회사로 복귀했고 그날 저녁 그 남자에게 황당한 문자를 받았는데요. 내가 너 만나는 동안 썼던 데이트 비용 정리한 엑셀 파일 네 메일로 보냈다. 내가 준 선물도 고이 다시 보내고 이대로는 내가 너무 억울해서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파운드 위로금 받을 수 있다고 하네. 그래서 그 돈까지 산출해서 같이 메일로 보냈으니까 깔끔하게 내 계좌로 넣어주길 바래. 이걸로 우리 깨끗하게 정리하자. 정말 더럽고 치사하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제가 뭐 명품 선물이나 귀금속 선물을 받았다면 말을 안 해요. 그동안 받은 거라고 뽑기 기계에서 뽑은 인형이랑 자잘한 게 전부였거든요. 커플링도 반반씩 내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받은 선물 고이 박스에 넣어 언니에게 전달해달라고 했어요. 저희 언니 성격에 그 박스 면상에 던지지 않으면 다행인데
저는 뭐 상관없었죠. 그리고 이메일로 온 엑셀 파일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는데 저라고 4년 동안 지를 만나면서 돈을 안 썼겠어요? 저야말로 백화점 화장품의 명품 벨트에 중개 돈이면 돈, 선물이면 선물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그 남자에게 메일로 쏴줬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영수증까지 모아서 수입 지출을 정리하는 습관이 철저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남자한테 쓴 카드 영수증이 다 있었고 그 영수증 모아서 정성껏 스캔까지 떠서 메일로 보내줬어요. 그리고요, 위로금 어쩌고 하는 게 정말인지 그 문자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가 상담을 받았는데요. 오히려 파혼하게 된 책임이 그놈과 그놈 집에 있다고 저도 위로금을 청구하려면 가능하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친절하게 문자로 보냈죠. 그러자 며칠이 지나도 그 남자한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더군요. 저는 대충 예상은 했어요. 막상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줄 돈보다 제가 받을 돈이 많았는데 위로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하니 꼬랑지를 내렸겠죠. 오히려 제가 연락할까봐 전전긍긍했을지도 몰라요. 언니한테 들었는데 회사까지 그만뒀다고 하니 말 다 했죠. 저희 언니는 워낙에 멘탈이 강해서 동생 파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사람은 아닌데 그 인간은 입장이 좀 달랐겠죠. 게다가 제가 받을 돈이 있다고 언니에게 말하면 언니가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뭐 이래저래 해서 그 남자는 그렇게 제 주변에서 깔끔하게 퇴장했어요. 지난 4년을 생각하면 허무하기만 한데 한편으로는 파혼도 이렇게 힘든데 이혼은 얼마나 힘들까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후 1년이 흐른 지금도 저는 그 영향인지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어요. 뭐 처음이야 전적으로 파혼하게 된 건 무조건 그 남자 잘못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라고 잘못이 없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사람 만나는 게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옆에서 자기 인생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비혼주의 언니를 보면 저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물론 저희 아빠가 알면 뒤집어지시겠지만요. 아무튼 저는 그래도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고 지금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어떤 인연을 어떻게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좋은 인연을 나중에라도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공평한 결혼을 하고 싶네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저의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